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잠시 후 3시에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검찰은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는데 김 전 장관은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계엄 사태와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시 후 3시부터입니다. 계엄 사태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향후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일단 검찰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지금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뒤에 붙은 중요 임무 종사라는 것은 내란죄를 혐의를 범했다라고 의심을 받을 때 과연 본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와 그런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란죄의 경우에는 그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수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제 우두머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모의에 참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지휘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중요 임무에 종사를 했다라든지 라고 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적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수계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 밑에서 중요 임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달받고 그리고 본인의 밑에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또 하달을 하는 그러한 중요 임무를 했다라고 봐서 지금 적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김 전 장관이 그 모든 책임은 자신한테 있다면서 심사 포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럼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같은 것만으로도 심사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 자체를 포기를 하고 어쨌든 본인의 방어권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만 출석을 해서 검찰의 의견을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검찰이 출석할 필요도 없다. 준비된 서면만으로도 충분히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에 따른 이제 의견 진술을 별도로 받지 않고 서면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꿔 말한다면 사실 양측의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고 의견 개진을 하는 것보다는 법원 입장에서 서류만 보고 아니면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한다면 그 심리 시간은 더 단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구속영장 발부라는 게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사유가 됩니다만 어느 정도는 범행의 개연성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혐의 소명 역시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가능성도 이제 판단을 하게 되지만 판단 기준에 그러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완벽하게 입증이 되지는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란에 본인이 어쨌든 공모하고 일정 정도의 지휘관으로서 참여를 하고 일정 부분의 행동을 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소명까지는 됐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관련된 서면만으로 내지는 검찰이 진술하는 그러한 주장만으로 어느 정도의 혐의 입증 소명이 된다, 혐의 소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불리한 요소 중에 하나는 본인이 텔레그램을 이제 삭제했다가 다시 재가입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더불어서 핸드폰도 지금 최신에 바꾼 것을 일명 깡통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바꾼 핸드폰을 지금 가지고 있고 제출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증거인멸에 좀 고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점도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법원이 오늘 심사에서 이 수사권 범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주요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명백하게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를 기각하면서 그러한 사유를 적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수사권이 없는 주체가 이러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직권남용에 관련되어서 직권남용을 한 것도 그 행위이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그 행위, 같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의 적용하는 법조가 좀 달라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권남용을 주요하게 고려를 해서 영장을 일단 발부하고 그 이후에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을 해라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법원의 역할에 충실해서 인신구속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고 그 이후는 좀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경우에 이제 검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구속 여부에 따른 앞으로의 파장도 좀 전망을 해볼까요? 일단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정보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 소명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의 수괴가 아니라 사실 중요 임무를 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상의 연장선으로 보면 수괴에 대한 혐의까지 인정할 가능성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한다면 수괴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그만큼 칼끝이 가까워져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걸 바꿔 이야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방금 전에 좀 짚어주신 부분인데 그렇다면 검찰이 왜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혐의를 적시했을까 이 점도 짚어봐야 될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죄의 경우에는 위기에 따라서 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장 정점에는 수괴, 우두머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중요 업무 종사자로 적시가 됐는데 중요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아래 단계인 뭐 단순히 임무를 하달받아서 이제 행동에 옮긴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주요하게는 지금 수사기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은 대통령 수괴와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전 국방장관으로서 중요 임무를 하달받아서 이것을 따랐다라는 것이고요. 예.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단순히 임무를 하달받아서 본인의 뭐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보다 중하게 이렇게 적시가 된 이유는 일단 본인이 건의를 해서 이러한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지금 혐의가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의 건의로 인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본인이 참석을 했고 더불어서 군에 지시를 할 때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지금 증언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수괴와 비슷한 정도의 그러한 이 두 번째 단계의 이제 혐의로 적시가 된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현직 대통령 중에 최초로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좀 해보면 이게 재직 중에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비교를 좀 했을 때 더 중한 죄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국정농단이다라고 해서 물론 혐의점들이 포착이 됐지만 이렇게 명백한 뭐 내란이라든지 아니면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렇게 사실상의 국민들이 딱 피부로 접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목격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렇게 기자회견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해제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되는 그 과정들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이제 목도를 했고 역시나 사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여부를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강제 수사에 돌입할 그러한 명분이 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있는데요. 예. 짚어주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이 된 이후, 파면 이후에 사실상의 이런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대통령직 신분이라는 것을 유지했을 때에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떠한 뭐 강제 이렇게 수사가 돌입된다라든지 뭐 압수수색 아니면 구속이라든지 그리고 출국 금지도 마찬가지죠. 다 대통령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나 또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 요청을 한 지 한 30분 만에 법무부에서 바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법무부 역시도 물론 다 따지면 사실상의 이제 국무위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역시도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대통령의 직속에 이제 아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함과 심각성에 대해서 법무부도 주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이 30분 만에 공수처가 요청한 지 30분 만에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라든지 이것이 사건화가 돼서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찰이 이제 요건이 맞는다면 긴급 체포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서 긴급 체포가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이 경찰이 말한 요건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일단은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요.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주요한 범죄를 범했다라고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구속영장 발부되는 조건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도주의 가능성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긴급 체포라는 것은 긴급하게 인신 군속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인데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받을 수 없을 때 그냥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범인을 추적하다가 범인을 지금 인신구속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제 도주를 하던 과정에서 또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든지 그럴 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디에 머물고 있고 관저에 있고 사실상의 출국 금지도 내려졌기 때문에 어디 도주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발부될 수 있지 않냐,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체포 영장을 받아서 또 이렇게 발부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긴급성의 요건에 대해서 좀 맞춰지지 않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사기관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한 전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 대통령의 퇴진 방식에 구속이라는 것도 어떤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헌법을 보면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 대행과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걸 구속을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내용도 좀 쟁점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이제 사고가 있을 때 네. 그때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이 국무위원회 이제 순서대로 법이 정한 대로 이렇게 직무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리라는 것과 사고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고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돼서 옥중에서 어떻게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시하다를 내려서 여전히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일단은 법원 행정처에서는 대통령이 만약에 인신 구속이 된다면 그것은 사고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법원 행정처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은 뭐 유권 해석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법원에 갔을 때 마찬가지의 논리로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사고로 봐서 직무가 정지되고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높다라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권한대행 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권한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를 놓고도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선 후퇴라는 것을 선언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인 상황에서 만약 구금이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어떤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사실 법조문이 모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명제 형식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렇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논해지는 경우가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같은 법령을 놓고도 법조인과 학자와 다 이제 해석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이 이선 후퇴해서 일부 권력을 이양한다, 일부 권한을 이양한다라고 했을 때 예. 군대에서는 여전히 국군 통수권자를 대통령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면 행정권의 일부만을 넘길 것이냐 이런 것들이 법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역에서 해석을 해서 이것을 합치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이 그것이 헌법에는 위반이 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쾌한 방법은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이 되든지 이러한 경우는 사실 법에서 권리라든지 사고로 규정할 수 있는 명백한 경우거든요. 예,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해석의 논란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러한 해석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돼서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선례가 없던 내용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해서 논란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을 했습니다. 현역 군인 중에서는 첫 피의자 신분 출석인데 일단 소환 배경을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경우에는 일단 포고령을 작성하는 데도 관여를 했다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전에 이제 첫 피의자로 이렇게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군 검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특수본에 파견이 되어 있는 군 검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당일에 일단은 대통령과 그리고 김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러한 계엄 내용에 대해서 과연 모의를 했느냐, 공모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 되겠고요. 포고령 작성에도 관여를 했느냐. 그렇다면 군대를 실질적으로 병력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실제 정치인 일부를 체포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러한 명령을 내렸느냐. 이러한 쟁점들에 따라서 본인 역시도 사실상의 내란죄의 혐의자가 될 그러니까 지금 수계는 아니지만 예.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마찬가지 내지는 그 밑에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직접 행동을 한 그런 사람으로 사실상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계엄 국무회의 멤버들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만약 거부를 하게 된다면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도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는 계엄법에 따르면 국무위원들의 이제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본인들이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먼저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위법적인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동조해서 함께 계엄 선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도 일단 순차적으로 좀 혐의의 그런 가담한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좀 나눠서 시간을 두고 좀 수사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실 국무위원들이 다 소집이 돼서 어쨌든 심의에 참여했다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조사가 시작되고 한꺼번에 다 직을 내려놓게 되면 이제 현실적인 좀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지금 뭐 수사기관들,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전방위적으로 착수를 하다 보니까 이 기관 간에 충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가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일단은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에 어떠한 권리가 있다, 수사권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것이 가장 좀 유력한 안으로 보이는데 네. 그 조율할 의지들이 조금 없어 보여요. 검찰도 검찰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고 공수처도 우리가 사실
사실상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경찰 역시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데 우리 경찰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러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하고요. 하지만 법원에서 지적한 만큼 사실상 이러한 수사권이 조정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그러한 유의미한 성과를 내놓는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례로 모든 압수수색은 경찰이 해서 모든 증거는 경찰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인신구속은 검찰이 해서 검찰이 당사자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사실상 수사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권 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면 합동수사본부 체계로 사실상 이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사태 수사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